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방기수 경기 남부경찰청 2부장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김나연 앵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브리핑하는 사이에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호용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방금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방기수 경기 남부청 2부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저희 두 번에 걸쳐 들었는데 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33년 만에 소환이 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시청자분들은 아마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범죄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년 전만 해도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엄청난 불안에 떨었던 사건이에요. 지금은 화성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건물도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가로등도 없는 그냥 그 농로만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10건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이 있었고 끔찍하게도 여성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중에 이제 한 건만 8번째 사건만 모방 범죄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예. 사건들은 전혀 해결이 안 돼서 많은 이제 그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고 그 당시 경찰력만 205만 명이 동원이 됐던 205만 명. 예, 단일 사건을 최다 인원이 예. 동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었고 그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범죄인, 그러니까 증거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 또 수사가 한 차례 또 꺾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이 있어. 그래서 화성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연쇄살인 이게 영화로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화성이 이미지도 안 좋아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번에 어쨌든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발견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는 국민들 입장에는 참 충격이기도 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예.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도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혹했고 또 살해 수법 역시도 특이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10번에 걸쳐 있었던 그 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굉장히 기법이 반복되는 특징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범죄 분류상으로 FBI의 CCM 범죄 분류상으로는 가학적 성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가학적 성적 살인이고 관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시리얼 킬러라고 하죠.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살해 수법에 있어서의 어떤 신체 훼손이 수반되는데 신체 훼손이 수반되면서 성적으로 이제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복합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체 결박과 연결돼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갈 때 이제 가학적인 성적 살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1차, 2차 범행은 우리가 보통 액살이라고 합니다. 범행 수법 자체가. 근데 3차부터는 교살로 넘어가게 되고 교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신체 훼손 행위가 더 증폭되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그러니까 피해자 대상의 나이대가 한 곳으로 좀 수렴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연쇄살인의 정확한 어떤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은 하나의 범인일 가능성, 한 명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고 다만 이제 연쇄살인이 반복될 때는 카피캣, 모범범이 한두 명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감돼 있는 게 다른 그러니까 예. 이미 잡혔던 그렇죠. 문제가 있고 10차 사건 같은 경우도 모범범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정 정도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상태는 지금 용의자는 다른 사건의 범인 용의자로서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10건 중에 8번째 범죄는 단일 사건으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범인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잡혔죠. 예. 그것도 모방 범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도 이런 강력 사건이 나면 모방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른 사건,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어떤 모방 범죄를 우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특이할 만한 있었다면 어떤 점이 좀 특이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경우는 거리에서 납치해서 공격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이란 당시의 공간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없는 치안이 많이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이전에는 그런 상상을 못했던 범행 방식이었거든요. 그 방식이 거기서 거의 2, 3년 동안 반복됐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의 경찰력으로서도 예. 대단히 당혹스럽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상황이죠. 거리에서 여성들이 납치돼서 살해되는데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까지도 경찰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예. 예. 오늘 경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과도 좀 있었습니다. 33년 그리고도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범인이 좀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방법으로 3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용의자가 밝혀진 겁니까? 지금 뭐 이제 경찰청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결국은 원래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그 DNA에 대한 분석 기법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보관하고 있었던 DNA를 실제로 분석을 계속 맡겨봤다는 거예요. 이제 재소자들의 DNA와 예. 대조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보관하고 있었던 DNA와 일치하는 DNA가 발견이 되면서 좀 용의자가 특정이 된 것입니다. 속옷의 일부 그러니까 몇 번째 구차입니다. 사건 예. 구차 그 여중생인가요? 예, 예. 13살 예, 여중생의 어떤 DNA가 속옷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경찰서의 창고에 보관했던 건데 그걸 다시 의뢰했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경찰에서 증거 보관실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증거 보관실이 생겼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증거 보관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만은 아니 거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국가수라든가 담당 경찰관들이 보관해 왔습니다. 이건 아마 속옷이었을 것이고 다른 피해자분들의 여러 부분에서도 보관을 해왔고 그 보관한 것이 상당히 건조가 잘 된 상태라고 하면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분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DNA 증거라고 하는 건 습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바짝 건조됐을 경우는 오랫동안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예. 분석 기법이 예전 같은 10몇 년 전에는 1 정도밖에 분석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10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성별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인종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기법이 다양하게 됐고 또 전처리 기술도 대한민국 국가수가 거의 그 최고 수준입니다. 그 발전된 기법 때문에 예전에 보관됐던 그 속옷에서 DNA를 추출해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는 특정 DNA 유전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법이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수용자들의 DNA를 다 확보할 수 있어요. 그건 11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도움이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매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면 이것도 불가능했었죠. 그러게 수용자 DNA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DNA 채취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그 두 개가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좀 용의자가 좀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분석 기법 이외에도 또 제보가 큰 몫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이것도 지금 올해만 해도요 관련된 제보가 10건 이상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다시 발족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어느 정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니까 일정 부분 조금 더 수그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미제 사건만 전담하는 팀들을 경찰이 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들, 그 사건들의 미제 사건들을 풀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또 언론에서 보도도 하고요. 언론 이제 사건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미제 사건만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시 한번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제보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10건 정도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온 10건의 제보 중에 지금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과 관련된 제보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DNA 기법도 영향을 미쳤고 또 관련된 제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관련된 제보들을 미제 전담팀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용의자는 누구인가? 경찰이 방금 어떻게 해서 특정했는가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그러죠. 어떤 죄를 또 이후에 저질렀기에 지금 수감 중인가요? 91년도에 화성 사건의 10차까지가 끝난 다음에 아마 이 용의자는 청주 쪽으로 거주를 이전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처제 강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예. 발생했는데 본인의 처제를 집으로 유인해 갖고 약물을 이용해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도 아주 조금 혈흔을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그것도 예. 어렵게 발견해서 유죄를 받고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56세 이모 씨라고 지금 특정돼 그럼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언제 그러니까 94년도. 94년 3년 뒤네요. 예, 3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좀
뜨죠. 아. 뜬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도 사실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91년부터 94년 사이에 청주라든가 인근에서 발생했던 미제 사건도 혹시 관련돼 있지 않는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그 파고 부분을 있는 찾을 거예요. 이유가 있죠. 분명한 수준인 거고 청주에서도 사실은 94년도 바로 전에 아주 유사하진 않지만은 살인 사건이 한 두세 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 때도 사실은 파봐야 되는 거고 청주만이 아니라 그 근교에도 파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지금 한 것처럼 수사본부로 발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 남성이 처제 살인 사건으로 지금 복역 중인데 이 살인 사건으로 복역을 한 그것도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2심에서 사형이었고요. 사형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감형이 돼가고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24년 동안 지금 수용 중이었죠. 예. 일단 DNA가 나온 걸 보면 10건 중에 2건, 뭐 오늘 경찰 조사 발표를 보면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DNA 일치 대상자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정 짓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10번 그리고 한 번은 모방 범죄라고 했으니까 총 9건의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모두가 이 용의자가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엔 좀 아직은 이른 감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하기가 힘든 게 1차, 2차는 액살입니다. 말하자면 맨손으로 살인을 했는데 3차부터는 교살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떤 범죄 수법의 진화의 부분에서는 사실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수사 분석에서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 뒤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나온 거는 5차, 7차, 9차까지는 이미 DNA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다 교살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문제는 근데 앞쪽의 부분입니다. 앞쪽 예. 부분은 분명히 그 MO라고 하는 범행 수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진술 분석관을 투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사람의 당시의 진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진술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교차시키면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신가를 지금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이제 부산교도소 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확인을 한 겁니까? 일단 면담이 확인됐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부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어떤 DNA 분석 기술이 좀 좋지는 않았겠죠.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좀 경찰이 수사하는데 좀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방금 보셨겠지만 이게 3km 반경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 안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렇게 범인을 쉽게 잡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물론 범인의 용의 주도한 면도 있었겠지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근 거주 전과자입니다. 문제는 근데 인근 거주라고 하는 것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의 비거주이지만 이동해서 범행을 하는 저희 범죄 심리학 용어로는 그런 걸 트래커라고 합니다. 추적해서 범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날아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경찰의 수사 기법으로는 그런 게 되게 낯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걸어서 이동을 해갖고 범행을 한 다음에 다시 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기법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 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는 동일 수법 전과자들을 뭐 수만 명을 두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당시에 고생했던 수사관들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수사 기법이라는 게 이렇게 단시간에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시스템이 발전이 돼야지 이것이 되는 건데 당시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91년도였기 때문에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공소시효의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는 이제 2007년도에 법 개정이 한번 돼서 공소시효가 2007년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예. 그다음에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25년
2018년도로 이제 공소시효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91년도가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2007년 법 개정 이전에 이 공소시효가 적용돼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니까 예. 지금 현행 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어서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뭐 아까도 보면은 뭐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예.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현행 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공소 제기를 못 한다는 거는 법원에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느냐라는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이렇게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뭐 5.18 특별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1980년대의 그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 원래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거든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게 성공한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소추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국회 차원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공소 제기가 돼서 실제로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원래 기존 법에 의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소급입법 아니냐.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내가 처벌받지 않는 건데 법을 개정해서 사후적으로 나를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현행 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지만 공소시효라는 것은 형사 절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서 약간의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런 공소시효가 된 사건 중에서 그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공소 제기할 수 없었던 이런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시효의 어떤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입법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진범일 경우엔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어렵다. 하여튼 현재 법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의 사건에 이 용의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아까 말씀하셨던 청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수사를 하려면 일단 용의자를 만나든지 경찰이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상태는 수용자의 입장이기 예. 때문에 본인이 거부한다고 하면은 강제로 하기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가족을 통한 설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억울한 어떤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근데 자백을 유도하는 거죠. 예, 일종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꾸로 하면 처벌을 어차피 받지 않으니까 속 시원하게 털어놔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이 예.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이렇게 경찰이 범인을 계속 찾았다는 것 그 자체도 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주는 국민적 충격이라고는 그 당시 엄청났고요. 그 경찰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어요. 배상훈 프로파일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뭐 경찰이 그걸 막지 못했고 또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도 엄청나게 컸거든요. 예. 그 명예 회복이라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적 공분을 샀었고 여성들을 엄청난 그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들이 미제 사건 남아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뭐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사람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모방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찰이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하고 있고 이런 사건이 이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어쨌든 지금이라도 용의자로 특정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경찰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범인은 잡아낸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끈질기게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추적해서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이 계속 용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진범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밝힌 어떤 그 DNA 증거랄지, 몽타주 있죠? 그 용의자 몽타주가 유사하다할지, 혈액형이 같다할지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 진범으로 확신하기는 부족한 겁니까? 어쨌든 이건 다 간접 증거죠. 네. 뭐 DNA는 가장 확실한 간접 증거지만은 본인이 자백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한 재구성이 되지 않는 한 확실한 간접 증거는 있지만은 진범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좀 모순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경찰이 좀 더 밝혀내겠다,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시의 어떤 알리바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90년도, 91년도 이게 범이 5차, 7차, 9차가 벌어졌을 때 당시에 이 사람의 위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금 사실 얼굴을 공개하려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을 본 적이 있고 그럼 그때 기억나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면 그 어떤 당시의 어떤 알리바이가 재구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있었다. 그거 되면 당연하게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수사 기록 중에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한 기록을 보면은 진범은 반드시 엉뚱하게도 많은 수사 기록 중에 나타나 있었다는 겁니다. 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는다. 그래서 아까 저 수사본부장께서 당시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보겠다는 것도 분명히 저 사람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 수사팀이 2016년에 출범을 해서 수사를 해오는데 이게 계기가 있었나요? 다른 지방청에도 이런 조직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사실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어떤 큰 사건이 났다 하더라도 수사본부가 차려졌다 하더라도 최소 석 달, 길으면 한 1년 정도 하다가 담당 부서만 남겨두고 사실은 다른 사건에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국민들의 원망이 많았죠. 그 뒤에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가 일했을 때부터 2010년 초반부에 위사건 전담팀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한두 명 정도밖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안이법이 제정이 되고 과거 사건에 대한 그리고 DNA 기법이 발전되면서 증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생기면서 미제 사건 수사팀들이 확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방청의 에이스들이 거기에 배속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 16년부터 전격적으로 다른 흔히 말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청에서도 2017년도, 18년도 부분에서 그 계기는 아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가 중요한 이 제보는 사실은 교도소에서 나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범죄 자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몇 번 봤는데 한 2, 3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풍문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잊지 않고 경기남부청에서 확인한 부분이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경찰 신상 공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공소시효 지난 부분인데 신상 공개 부분은 좀 별도로 가능한 부분인 겁니까? 신상 공개는 사실 이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문제인데 보통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근데 이거 지금 이제 화성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공소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거 수사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법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신상 공개를 이제 보통 심의하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지금 당장 열릴지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수사본부장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겠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또 그분들의 마음, 33년이 된 또 그 이전에 이후의 사건에 관련돼서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진범이 확인될 때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이런 불법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또 시효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어서 오히려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시효 어떤 연장 내지는 심지어 2015년부터는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수사 기법상의 오류 때문에 이제
공소 제기할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잖아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 교수님, 예.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 범죄는 없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다른 장기 미제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은데 우리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돼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대구에서 일어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고. 네. 그 사건도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 당시에 그 어린 학생들이 그냥 사라져서 피해를 당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미제 사건으로 지금 처리가 돼서 미제 사건 전담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화성 연쇄 사건의 용의자 어떤 특정을 기회로 해서 이 사건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의 그 마음, 지금 평생 동안 가슴에 아이를 묻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수에 관계없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사회적으로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경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 프로볼께서 마지막으로 뭐 장기 미제 사건 해결하려면 어떤 지금 시점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경찰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경찰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제보들을 해주셔갖고 결국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미제 사건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경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저기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